먼저 제 수업에서는 주로 그 융합사고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고 새롭게 연결하는 이러한 융합적 사고 연습이 풍부히 되도록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과 과학이나 뭐 공학들이나 그다음에 인문, 사회, 문학, 예술까지도 다 통합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정보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 시도를 그 예시로 보여주면서 융합사고 역량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물론 다른 역량도 부가적으로 같이 그 강화하는데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융합적 사고로 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그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이 현재 이게 지금 저기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보통 이런 고민 많이 하죠. 그죠? 나는 왜 일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방황을 하고 혼란을 겪고 이러는데요. 이런 문제 상황을 저는 이 철이 없는 어린 시절에서 철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이 이행 과정에서 겪는 방황으로 이렇게 그 이제 도해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철이 없다와 철들다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이런 개념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그 출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 즉 이 철이 없다라는 것은 곧 자기중심도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이 밑부분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철이 들게 되면은 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사물, 자기 자신을 상대화, 객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철이 없는 상태에서 철이 드는 상태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왜 철들기가 어렵냐? 우리 인간은 그 타고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 심리학적 사례들을 또한 제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에서 보수성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성, 즉 보수성이라는 것은 하던 대로, 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 생명체의 존재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즉 생명체 존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경향성을 내포한다. 즉, 왜냐하면은 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존재하게 된 환경의 변화를 꺼린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자기중심성과 보수성은 일종의 그 원초적인 성격, 우리가 타고난다는 겁니다. 타고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인상적인 사례로 그 각인과 결정적 시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또 이제 우리 융합적 사고에서 하나로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중심성 얘기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살짝 하나로 또 새로운 가지를 하나 친 겁니다. 새로운 하나 가지를 하나 쳤고 또 그 가지로는 이따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과 결정적 시기, 뭐 다들 아시죠? 이 그 오리들이 그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사람 다리를 보면 이 다리만 계속 쫓아다닌다. 그것이 바로 보수성입니다. 바로 3살 버릇 8 간다는 의미에서 그 보수성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이 결정적 시기의 뇌 신경망 형성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굳어버리면은, 굳는다기보다는 그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형성 과정 때문에 보수적인, 즉, 결정의식에 살아남은 신경망들에 의해서 그러한 보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3번째 예를 보면은요, 이 발달 단계에서 언어 습득이 가능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래서 늑대 소녀는 결국 언어를 배우지 못하였다. 다 아시는 사례일 텐데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뇌과학적인 사실, 진화생물학적인 사실로부터 요것을 일반화를 통해서 확장을 합니다. 즉, 우리 삶과 자꾸 연관시켜야 되겠죠. 단순히 융합적 사고라는 것이 그냥 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으로 종착지가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타이밍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명제로 확장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요,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던 얘기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결전적 시기, 그 두뇌 발달 과정의 결전 시기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늑대 소녀는 그 특정한 시기에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를 평생 배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물학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이 라이프, 우리의 삶 자체도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 생물학적인 그 뇌과학적인 근거로부터 비롯된 이런 얘기를 도출해서 그 실제 삶과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법학이라든지 다양한 관점하고도 연결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일단 체크해 놓을 수 있는 게 그 생명과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점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계속 하던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 철이 없는 그 자기중심성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가장 결정적으로 그 작용하는 계기 중에 한 가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문화 충격을 가장 쉽게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 충격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주 쉽게 접근이 되죠. 이 정말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항해 시대, 그 지리상의 재발견. 그래서 이 세상에 특별히 정해진 중심이 없다란 이런 깨달음. 그래서 바로 이 역사적인 사례를 인용을 하면서 그 동시에 진행된, 대항해 시대와 동시에 진행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즉 모든 것이 지구, 즉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천문학 혁명을 결합시켜서요. 사실 이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이 모던 에이지, 그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또 다양한 그 융합적인 가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던 에이지를 얘기하면서 현대 문명 및 사상에 대한 논의를 연결하고 철학사나 그다음에 현대 사상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전통시대와 현대시대의 어떤 그런 고민의 다름,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처음 제기했던 그런 고민들이 현대적 고민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파스칼도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과학기가 나왔죠. 그래서 과학의 철학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로도 전개가 돼 나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과학, 우리 수업이 이제 과학 기술 철학적 얘기인데요. 적어도 이거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냐? 과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보통 사람들은 과학이 우리에게 어떤 그 편리를 주고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 이렇게 수단적인 의미를 얘기하지만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사상적 영향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즉 타고나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철학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코페르니쿠스의 원리가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최근 알파고까지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세히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점으로부터 우리 본성과 과학이 충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자기중심적인데 과학이 성격, 과학이 말해주는 바는 탈자기중심적이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로부터 또 새로운 창의적인 물음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과학 탐구에 적합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의심을 하지 않죠. 우리 인간만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해 볼 때 오히려 인간은 과학적으로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 즉 우리는 과학 탐구를 꽤 잘해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인간이 과학 탐구를 하기에 적합한 존재를 지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학보다 오히려 우선하는 것은, 자연 선택에서 우선적인 것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모순적인, 과학과는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그 근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다양한 근거들을 여러 분과과학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또 그로부터 과학 지식의 이제 한 가지 특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비자연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과학은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인 사고일성의 직관을 거스르는 경향이 있다. 즉 과학에 말해주는 바는 비자연적, 반직관적, 비일상적, 비상식적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는 이런 그 성격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가 이런 거죠. 그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냐,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 중 어느 게 빨리 떨어지냐 했을 때 직관적으로 무거운 거는 쾅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게 이제 반직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사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예측과도 연관되고요. 뭐 다양한 우리 그 수리적인 사고도 연관되는 뭐 그런 그리고 또 그 파생되는 나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자기중심 세계화는 달리 말하면 한편으로는 적응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생긴 거거든요. 그냥 그 나온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여기서는 역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진화 핵심적 역설. 그러니까 과거의 적응 기능이 이제는 꼭 삶을 더 쉽게 행복해 주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 즉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은 우리가 지난 수백만 년 과거에는 그 적응이었지만 그 환경이 변한 오늘날에는 부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현대 문명은 소금과 같다라는 이런 그 비유를 제시합니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맛있다고 느낀다. 해서 요즘 그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만요. 그 달고 짜고 그죠? 단짠. 이거 참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 머나먼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소금이 언제나 부족했으며 그것을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일종의 적응이었지만 그러나 얼마만큼이면 충분한지에 대한 한계에서는 진화하지 못하였고 진화할 필요도 없었죠. 과거에는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금이 현대 물질 문명, 우리가 주변에서 즐기는 이 물질적인 문명 요소들은 다 이 소금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그 귀결은 뭐냐? 그 귀결은 악순환과 이 한계와 같은 이런 얘기도 여기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글로벌하게 이러한 그러한 본성 때문에 결국 즉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미래가 오히려 없다라는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 그래서 이것을 보다 일반화해서 삶의 모순성으로 일반화합니다. 즉 우리의 삶, 즉 라이프 자체가 원래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체의 생명, 개체의 그 생명 활동에서 또 종의 진화 과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기업의 그 번성과 몰락에서 사회와 문명에서 마찬가지로요. 그 적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적응했기 때문에 부적응하고 또 개인이나 기업이든 성공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또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생태학적인 사례로 공룡이 왜 진화했고 왜 멸종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공룡이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멸종의 길을 가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꽃이 출현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왜 꽃을 아름다워 여기는가라는 이런 미학적인 문제와 꽃은 왜 사랑의 징표일까? 그다음에 우리는 왜 색채의 그 문명을 이루었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까지도 또 하나의 가지로 더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공룡이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공룡이 번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식물, 즉 꽃이 출현했고 이 꽃에 의해서 공룡이 그 소멸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리학적인 근거로 그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등을 원용하면서 결국 그 아래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그 과학적인 얘기에서 떠나서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즉 성공의 기억에 사로잡혀 몰락한 기업과 개인들의 그 우리 그 현실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억이라는 게 결국 보수성이죠. 해서 20세기 자동차 포드의 몰락이나 그 GM 왕국의 몰락 등을 예를 간단히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주제로 자동차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미래라는 테마로 학생들이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명 붕괴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 이스터 섬이 번성했던 이런 문명도 번성했기 때문에 그 모순성에 의해서 결국 자멸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도 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모순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전기회로 사례를 드는데요. 이 전기회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면 연결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면 연결이 된다는 아주 모순적인 작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의회로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캔을 치는 소리가 날 뿐 모순도 역설도 없죠. 왜냐하면 시간 때문입니다. 즉 전류의 흐름은 아무리 짧다고 해도 반드시 시간을 소요한다는 거예요. 시간. 즉 이 모순과 시간이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얽히는데요. 결국 라이프의 모순성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근데 그 시간 동안 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즉 모순을 인정하고 모순을 예상하고, 즉 모순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준비해야만, 즉 타이밍에 맞도록 대응을 해야만 그 시간 내에 우리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이제 아주 깊은 그 오래된 철학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문제에 연관되겠죠. 이 삶의 시간, 이 문제는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서 왔느냐, 또는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존재이냐, 우리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문제와 다 깊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가지쳐서 나가는데요. 그 시작점으로 이 시간의 문제와 그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와 관련된 이 과학의 답변부터 접근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이기적 유전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노키오와 비슷하다. 즉, 이 피노키오는 이 할아버지가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었지만 그 할아버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멋대로 돌아가면서 막 사고 치고 해서 아주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노키오가 나름 자율성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즉,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었지만 이 나름 자율성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걸 위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래서 그 본인과 대리인이 유비인데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본인이고 그 유전자가 우리를 대리인으로 만든 거죠. 즉 유전자의 그 보존과 그 번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를 대리인으로 만든 겁니다. 즉 두뇌와 그 두뇌가 나 자신이라 생각하는 바의 것. 그래서 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위임된 의미를 수행하긴 하는데요. 문제가 있죠. 먼저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비유를 들자면요, 이걸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우리가 로버를 5대를 지금 보냈는데요. 이 화성에 보내는 로버. 이게 뭐냐? 이 화성 로봇들은 점점 더 보낼 때마다 그 자율성이 더 증진된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답변: 로봇들을 지구에서 직접 원격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멀어서 지구와 로봇가 신호를 주고받는 데에는 빛의 속도로도 평균 25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직접 컨트롤을 하면은 그 25분 사이에 얘가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분이라는 시간 간격 때문에 얘한테 알아서 네가 적당한 바위를 탐사하고 그 화학 채취를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효율적인 탐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간격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유전자와 두뇌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뇌는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유전자가 직접 변경되면서 그 문제 해결에 적합한 두뇌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적합한 변이가 일어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이에 그 어떤 걸 그 유전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뇌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 거의 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전자는 자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두뇌가 가진 의사결정의 자율성인 게 우리 자유의 과학적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갭에서 우리의 자유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는 아주 깊은 다양한 철학적인 문제와 연관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일일이 읽지 않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행복 같은 것도 바로 이런 문제로 바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학생들도 행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철학적으로도요. 근데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행복이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또 대리인인 뇌는 유전자가 대가로 제공한 것, 즉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유전자는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즉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결정할 자유가 있고,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 같은 것은 통하지가 않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물론 본인으로서 유전자는 기대하는 게 있죠. 그 시간 동안 대리인은 유전자가 부여한 바에 따라 학습을 하고 보상체계를 따르면서 유전자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기대가 되지만, 물론 우리는 그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보상체계는 맞아요. 보상체계. 그래서 이 보상체계에 대한 얘기는 다양하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뇌의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와 뇌와 학습에 대한 논의가 또 연관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이제 얽혀 있죠. 그래서 그 사례로 유명한 스키너의 비둘기 미신 사례와 파블로프 실험 나들 유명한 실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해외 합숙 규칙, 즉 신경세포 2개가 동시에 자극되면 시냅스가 더 커져서 정보가 더 쉽게 전달돼. 즉 정보가 동시에 도착하면 시냅스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만 도착한 것보다는 2개가 동시에 도착할 때 시냅스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뇌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방식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해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된 것을 얼마나 잘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새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꺼내어 쓸 수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의성이겠죠. 창의성은 연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의 정보를 학습 기억하는 것보다 두 개의 정보를 학습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단 그 정보들이 서로 연관돼 학습되는 한에서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사고 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보량이 많아져도 정보량이 하나에서 두 개로 많아져도 이것이 연관된다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수업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자, 그래서요, 이거 간단히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이 스키너의 비둘기 미신이요. 요런 그 학습과 연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실제 삶하고도 연관시켜야죠. 융합적으로요. 그래서 비둘기 미신 얘기를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보상 체계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게임의 보상 체계를 얘기하고 요걸 제시했더니 학생들이 뭐 그 메이플 스토리나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테마로 탐구해서 발표하더라고요. 물론 요것만은 아닙니다. 게임의 보상 체계는 요것만이 아니라 또 게임의 과정에 대한 얘기, 또 규칙에 대한 얘기도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미학적인 얘기도 집어넣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사나 과학의 의미와 또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적 결합을 해서 쭉 연결되는 줄거리가 있고요. 요건 쭉 좀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어떤 우리의 낭만주의 문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게임, 뭐 지금은 뭐 핵폭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이런 중세식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뭔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융합을 시켜서 학생들로부터 이해를 돕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이런 얘기는 또 창의성에 대한 얘기로 연결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가지치기, 융합적 가지치기 줄거리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차별 강의 내용은 이렇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